제3장 자연과의 연결을 위한 리추얼. 자연계와 연결을 맺으면 자신이 누구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진다. 자연에 둘러싸인 장소는 정말 중요한 걸 기억하는 곳이다. 최고의 경험은 압도적인 경외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맛보게 해준다. 자연 속에서는 주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감동을 자주 느끼곤 한다. 자연 속에 있으면 자아도취, 쓰라린 아픔, 절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를 다시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과 연민을 위한 더 큰 능력이 열린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자연과 기존에 맺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정말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또 순례, 계절 축하, 우리 몸과 외부 세계의 차이에 대한 재해석 등 옛 관습 3가지도 살펴볼 것이다. 우리에겐 이런 연습이 시급하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데 30년 안에 그 비율이 거의 70%에 이를 것이다. 환경보호청의 후원을 받아 2001년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평균적인 미국인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7%에 불과했다. 갈수록 일을 하거나 스크린을 보면서 여가를 즐기는 일이 많아져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자 과학자들은 우리가 자연 결핍 장애 시대로 진입했다고 경고한다. 리처드 루브가 만든 자연 결핍 장애란 말은 자연에서 소외된 인간이 치러야 하는 비용들, 특히 감각 사용 감소나 집중력 장애, 신체적 정서적 질병 비율 증가를 가리킨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인간에게 낯선 장소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의미 형성 체계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둘러싼 자연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숭배의 대상인 신도 주변 풍경에 따라 만들어졌다. 조상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식물을 이용해서 리추얼을 유지했고 신에게 빈 소원은 좋은 날씨, 강한 무리, 풍년 등이었다. 자연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환경과 일상이 깊숙이 뒤얽혀 있었다. 문화가 도시화되고 나중에는 산업화까지 겪었지만 그래도 인류는 계속해서 계절의 변화를 축하하고 신성한 하늘을 숭상하며 점성술을 통해 필요한 지침을 얻으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영적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자연과의 연결 경험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자연계와의 연관성에 관심을 갖는 건 종교적인 전통뿐만이 아니다. 과학자들 역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이롭다는 결론을 내었다. 2017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시냇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나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정신을 맑게 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정기적으로 자연을 접하는 사람은 항우울제를 복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데이터도 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예비 산모들은 더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식물과 가까이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20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90분 동안 산책을 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걸은 사람에 비해 정신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뇌 영역의 신경활동이 감소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는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산림욕이 인간의 웰빙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도시 거주자들은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을 갈망하기 때문에 테네시주 월랜드에 있는 블랙베리 팜 같은 곳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 농장은 일본의 산림욕 또는 산림의학에서 영감을 얻은 딥 힐링 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겟어웨이 같은 신생 기업들은 자연 속에 있는 작은 집, 휴대폰을 넣어두고 작은 자물쇠로 잠그는 상자가 딸린을 제공하는 사업을 벌여서 성장했다.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숲의 마법에 빠져들고 지루함과 고독, 정형화되지 않은 시간의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홍보하는 이 사업은 특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기는 대가로 기꺼이 돈을 내려고 하는 젊은 도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젊은 도시인들의 마음속에는 야외로 나가기 위한 핑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20년 뉴욕타임스는 플라이 낚시가 최근에 새로운 열성 팬을 확보한 가운데 오래된 취미라고 보도했다. 가장 오래된 취미라고 보도했다. 2020년 뉴욕타임스는 플라이 낚시가 최근에 새로운 열성 팬을 확보한 가장 오래된 취미라고 보도했다. 나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숲이 피난처를 제공해줬던 일을 확실히 기억한다. 난 어릴 때 영국 남동부의 애쉬다운 포레스트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 정원은 산림지대로 이어지는 길목이 있었다. 8, 9살 무렵에는 고사리와 떨어진 나뭇가지를 이용해 오두막을 지었다. 한 번은 어린 마음에 뭔가에 잔뜩 화가 나서 우유 1파인트와 빵 한 개, 바이올린을 챙겨 숲으로 달아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산림욕이 마음을 진정시켜줘서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숲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호주 멜버른시가 시민들이 위험한 나뭇가지나 다른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에 나무에 이메일 주소를 할당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근처에 사는 시민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에 수천 통의 러브레터를 보냈다. 대표적인 편지를 한 통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느릅나무에 너도 세인트 메리에 사는 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난 여기를 좋아하거든. 요새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서 공부하느라 바빠. 넌 나무니까 시험을 안 보지? 넌 나무라서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없으니까 할 얘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해서 기뻐. 바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구절 우리가 함께해서 기뻐는 2장에서 소개할 3가지 실천 과제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연결고리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며 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나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순례. 순례는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다. 사람들은 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고 가족을 만나러 가기도 한다. 개를 산책시키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핫초코를 사올 수도 있다. 이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멀리 사는 친구를 방문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묘지에 가거나 좋아하는 밴드나 연주자의 콘서트를 보려고 휴가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을 떠나는 이런 소박한 여행이 신성한 수행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순례는 특별하거나 성스러운 장소를 향해 걸어가는 또 다른 여행일 뿐이다. 따라서 관심과 목적, 반복을 통해 이런 여정을 심화시키면 그게 곧 순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례가 웅장하고 힘든 이유는 가장 잘 알려진 종교 순례가 실제로 웅장하고 힘들기 때문이다. 세계 지도 곳곳에는 고대의 순례자들이 걷던 길이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 스페인 북부에 있는 성 야고보의 무덤으로 향한다. 2013년에는 1억 2천만 명이 넘는 힌두교들이 쿰브멜라 축제에 참여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려고 인도 전역에서 몰려왔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유명한 순례 여행은 예언자 무하마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해마다 거의 200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참가하는 메카 순례일 것이다. 이 여정은 여행이 가능한 모든 이슬람 교도들에게 신성한 의무이며 지리적 거리와 사회적 지위를 초월해 화합의 유대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순례는 필요에 따라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순례는 거리가 아니라 변화를 통해 정의된다. 나는 인류학자 빅터 터너와 에디스 터너가 메카나 메디나 같은 순례지를 과거의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장소라고 정의하는 게 좋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순례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 동일하고 광범위한 체계를 따른다. 첫 번째는 목적이나 의도를 정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상실기억, 용서 구하기, 새로운 삶의 단계나 전환 탐색, 혹은 단순히 기쁨과의 재연결일 수도 있다. 아니면 모험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생각, 우정, 경험이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여행 그 자체다. 걷는 시간, 발의 물집, 멋진 풍경, 끊임없이 내리는 비, 타는 듯한 태양, 힘든 일과 놀랍고 마법 같은 순간들, 길을 따라 걸으며 동료 여행자들과 나누는 대화들이다. 세 번째는 도착과 귀환이다. 이것은 길에서 경험한 일들을 내 삶과 통합시키는 과정이다. 여행길에서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고 내가 겪은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아마 정기적으로 집을 떠나 여행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를 찾을지도 모른다. 영국 순례 신탁의 공동 설립자인 윌 파슨시와 가이 헤이워드는 고대의 순례 기술을 전부 꿰고 있다. 특히 윌은 음유시인으로 성스럽고 즐거운 여행의 오래된 비밀을 모두 찾아냈다. 그는 15년 동안 영국의 숨겨진 길과 숲길을 걸으면서 숲에서 캠핑을 하고 저녁 식사를 만들고 노래를 불렀다. 대학로를 따라 순례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언제든 뒷문으로 나가 순례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나는 2016년에 윌과 가이와 함께 영국 옥스퍼드 주변의 시골에서 하루 동안 순례길에 올랐다. 우리는 번화한 거리를 뒤로하고 템스강을 따라 북쪽에 있는 목적지로 향했다. 바로 빈지 마을 외곽에 있는 12세기에 지은 교회였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했다. 며칠 동안 회의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저 다리를 쭉 뻗고 싶었다. 우리는 관광객과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뒤로하고 길을 따라 늘어선 산 울타리에서 자란 다양한 가시덤불이나 잡초와 씨름했다. 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고 두 다리로 걸으면 주변 풍경과 함께 쉽게 리듬을 탈 수 있다. 내 친구인 성공의 신부 마리사 에거스톰은 이걸 냄새 맡는 속도로 하는 여행이라고 말한다. 길에서 신이 난 개처럼 우리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지는 흥미로운 광경과 냄새를 발견했다. 호흡이 느려진다. 우리는 그곳에 온전하게 존재한다. 순례는 다양한 감각이 관여하는 경험이다. 접촉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듣고 심지어 주변의 흙을 맛보기도 한다. 실제로 헨리 8세가 영국에서 순례를 불법화하고 몇 년 뒤 성지에 입을 맞추거나 핥는 걸 금지한다는 포고가 내려진 것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 주변 세상과의 친밀함은 순례에 속하는 게 분명하다. 윌은 우리가 발견한 열매를 먹으라고 권했고 민들레 잎이나 먹을 수 있는 약초를 발견하면 우리만의 순례차를 만들려고 미리 끓인 물도 한 병 가져왔다. 그건 세상과 접촉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걸어가는 동안 윌은 우리에게 지팡이, 즉 순례자의 지팡이가 될 만한 막대기를 찾아보라고 했다.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 순례자가 된 기분이 제대로 난다고 윌은 말했다. 이건
이건 당사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낫, 홀, 창, 구멍 파는 연장, 활, 낚싯대 같은 다른 막대기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왜 그걸 손에 쥐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또 자연을 직접 손에 쥘 수 있게 해주므로 들판이나 숲을 걸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적당한 길이와 강도의 막대기를 찾아야 한다. 지팡이는 완벽한 버팀목이다.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거운 배낭을 받쳐주며 내가 순례자라는 걸 즉시 세상에 알린다. 게다가 간달프, J.R.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사, 옴기니, 흉내도 낼 수 있다. 순례는 일기쓰기나 명상과 같은 전통적인 성찰 행위만으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안성맞춤이다. 언론인 카린 클라인은 걷기가 명상보다 자신에게 효과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난 명상은 정말 체질에 안 맞는다.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서 내 호흡이나 상상 속의 하얀 빛에 집중하는 행위는 타고난 조급함 때문인지 좀처럼 견디기가 힘들다. 이와 달리 하이킹은 내가 추구하는 그 순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녀가 예스라는 잡지에 기고한 내용이다. 도보 여행자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온나무 같은 성가신 식물을 만날 수도 있다. 클라인은 같은 글에서 야외 활동의 수많은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트레킹은 야생화를 관찰하고 향기로운 식물 냄새를 맡으며 새의 울음소리와 덤불 속의 작은 동물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는 다중감각 체험이다. 녹색을 보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순례는 또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도 도움이 된다. 슬픔에 젖어 있을 때는 말을 하는 것보다 걷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걷기 모임이 존재한다. 옥스퍼드셔로 돌아가 보면 시골길을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적지인 빈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순례길을 걸을 때면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밟게 되므로 땅 자체가 수많은 이야기에 쌓여 있다. 윌은 이 교회에서 기리는 성인 프리즈 와이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7세기에 태어난 그녀는 작은 수도원을 세우고 독신을 맹세했다. 가까운 곳에 살던 알가루 왕이 프리즈 와이드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옥스퍼드로 도망갔고 그 지역 주민들이 성난 알가루 왕에게서 숨겨줬다고 한다. 왕은 마을을 수색하던 중에 눈이 멀어버렸고 그녀는 안전하게 수도원으로 돌아가 수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프리즈와이드가 죽고 수백 년이 지난 뒤 헨리 8세가 수도원을 약탈하는 바람에 그녀는 다시 한번 위험에 빠졌다. 모든 유물이 파괴될 때 그녀의 유골도 강에 던져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를 예전에 보호해줬던 옥스포드 사람들이 물에서 유골을 건져 성녀를 다시 구했다. 프리즈 와이드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지나온 풍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제 그 들판은 단조롭게 연속되는 공간이 아니었다. 들판 하나하나가 극중 인물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뒷길과 강은 이제 역사로 반짝였다. 여기가 그녀의 유골을 강에서 건져낸 곳일까? 그녀가 이 나무들 틈에 숨어 있을까? 그러나 풍경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성자의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아니다. 사랑과 상실, 복수와 후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시골의 어느 마을에도 온갖 이야기가 넘쳐난다. 실제로 역사, 가족 이야기, 동화, 지역 전설을 발견하는 것도 순례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영혼을 땅과 연결하는 이야기를 재창조할 수도 있다. 영화 제작자 필 쿠지노는
순례는 당신이 집에서 잊고 있던 미스터리를 기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이쿠로 유명한 일본의 박탈 시인 마스오 바쇼는 고정관념과 무감각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는 빛을 통해 살아있는 풍경의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실체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 내가 어릴 때 지역 합창단 지휘자가 영국 전체를 일주하는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높이 치솟은 절벽지대부터 산업지대에 이르기까지 그가 수집한 이야기들은 그가 사는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당신도 이렇게 풍경 속을 걷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풍경을 되살릴 수 있다. 나와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바네사 졸타는 루이자 메이 올콧, 샬롯 브론테,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풍경을 따라가는 순례 여행을 이끌었는데 그 작가들은 자기가 사는 땅을 걸으면서 소설의 새로운 차원의 통찰력을 더했다. 마침내 윌과 가이와 함께한 순례의 목적지인 성 마가렛 성당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순례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교회가 아니다. 성 마가렛 성당 앞에 선 우리는 곧장 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교회 옆에서 자라고 있는 300년 넘은 거대한 주목 옆에서 발길을 멈췄다. 나무의 긴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우면서 우뚝 솟아 있었다. 여기서 윌은 회의실을 벗어나 야생의 땅으로 향한 우리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나무 주위를 3번 돌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상한 지시처럼 들렸지만 그렇게 하자 이 웅장한 나무를 모든 각도에서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었고 3번째로 돌 때 즈음에는 내가 이 나무 그리고 나무가 서 있는 장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나무를 만지고 싶어져서 거친 껍질로 뒤덮인 나무를 꼭 껴안았다. 이렇게 주변을 도는 건 모든 여행을 순례 여행으로 바꾸는 중요한 영적 도구다. 목적지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성스러움을 만든다. 우리의 여정 자체가 원의 중심에 있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다. 메카에 있는 이슬람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모스크 중심부에 카바라는 건물이 있는데 순례자들은 메카 순례를 마칠 때 여기를 7번 돈다. 이렇게 걸어서 주변을 돌면 목적지나 숭배의 대상을 모든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마침내 윌은 우리를 주목 옆에 있는 샘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물통을 가득 채우는 동안 윌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위해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물이 흐르고 생명이 주어진다. 땅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떨어지며 물이 흐르듯 우리는 노래한다. 성스러운 샘을 축복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가 걸어온 풍경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심지어 맛보기까지 했다. 그건 이제 엽서에 담겨있는 온화한 영국 시골의 풍경이 아니었다. 거기에 야생이 있었다. 그리고 내 안의 야생이 되살아났다. 나는 이제 화이트보드와 노트북 화면에 갇혀있지 않았다. 순례길에 오르면 우리의 본질과 소속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대두된다. 순례길을 걷는다는 것은 항상 물음표를 떠올리며 사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새롭다. 전에 본 적이 있는 것도 새로워 보인다. 당신이 예전에 했던 산책도 작은 순례가 될 수 있다. 경험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리하고 관찰력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말이다. 걷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궁금한 것이 생긴다. 추억에 잠긴다. 질문을 던진다. 풍경에 잊혀진 부분과 연결될 때 자신의 잊혀진 부분과도 연결된다. 순례자인 우리는 어떤 장소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법을 기억한다. 말리도마 파트리스 소매는 우리가 자연을 자기 집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디에 있든 그 집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현대인의 순례는 그 형태와 규모만 다양한 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순례는 자연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도구다. 목적지와 여정은 둘 다 종교의 담장 바깥에 존재한다. 내 친구이자 작곡가인 브랜던 타펜은 오래전에 해마다 며칠씩 혼자 하이킹을 하러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매번 그는 똑같은 시집을 들고 가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외진 장소를 찾아 주위에 장엄한 봉우리와 험준한 바위를 향해 큰 소리로 시를 읽었다. 여성들은 혼자 걷다가 간혹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순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는 동료 모험가인 캐롤라인 하우와 함께 아일랜드 서부 해안으로 여행을 떠나 전직 신부이자 시인이면서 내 신학교 논문 주제이기도 한 존 오도노유의 무덤을 방문했다. 캐롤라인은 발목 부상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고 거대한 언덕을 올랐다. 우리는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일랜드의 부드러운 빗줄기를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오도노유의 무덤에 놓기 위해 함께 꽃을 꺾은 것도 기억난다. 우리가 함께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 덕분에 여정이 더욱 풍성해졌다. 순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온갖 형태와 규모로 진행된다.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 연구를 하던 엔지와 나는 밀레니얼 열차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의 순례자들을 만났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20명의 젊은 리더들은 쇠퇴하는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치부되었다가 새롭게 되살아난 소도시를 둘러보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해 미국 횡단 열차 여행을 했다.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차로 가는 순례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여행으로 남아있다. MTP 설립자인 패트릭 다우드를 처음 인터뷰했을 때 그는 여행의 세속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글쎄 우리가 역을 떠날 때 누군가가 기차를 축복해 준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풍경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관심을 품고 돌아오게 된다. 순례는 사막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동네 주변을 산책하거나 로키 산맥에서 혼자 캠핑을 하거나 가족끼리 애견 공원에 다녀오는 등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중요한 건 출발하기 전에 목적을 정하고 가능한 오감을 모두 사용해서 자연계에 주목하고 새로운 시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마 모든 준비와 고된 여행을 마치고 순례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자연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풍경이 자신의 그리움의 말을 걸었는가? 매일의 바쁜 일상에서 쉽게 잃어버리는 내면의 온전함과 다시 연결되었는가? 모두 함께 사는 더 큰 집에서 마음을 달래거나 시험을 받았는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 집 주변을 잠깐 산책하는 것을 순례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여기에 순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존의 개념을 너무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변화에 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전통과 관습을 혼동한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0세기의 트라피스트의 수도사이자 작가인 토마스 머튼은 관습과 전통은 겉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피상적인 유사성은 인습주의를 더욱 해롭게 만들 뿐이다. 사실 관습은 진짜 전통을 죽이고 현실의 숨통까지 막아버린다. 이것은 전통이라는 살아있는 유기체에 달라붙어 현실을 몽땅 집어삼킨 뒤 공허한 형식만 남기는 기생충이다라는 통찰력 있는 말을 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관습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머튼은 또 전통은 살아있고 활동적이지만 관습은 수동적이고 죽었다고 했다.
관습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판에 박힌 일상을 통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전통은 전통을 이해하려면 노력하고 고군분투해야 한다. 머트는 우리가 몽유병 환자처럼 습관적으로 리추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습은 금세 현실 회피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나 타당성에 민감하지 않다. 그냥 이전 세대들이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리추얼은 곧 몸짓과 격식으로 이루어진 따분한 체계가 된다. 나는 교회를 늘 이렇게 따분하고 무관심한 시선으로 바라봐 왔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 항상 하던 일만 계속하는 것이다. 머튼에게 전통은 루틴의 반대말이다. 그는 전통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기 삶에 완전한 책임을 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한다. 물론 전통은 항상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항상 새롭다. 왜냐하면 전통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역사적 맥락 안에서 영원히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은 언제나 새롭고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활용될 것이다. 전통은 영혼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관습은 내면의 부패를 위장할 뿐이다. 따라서 전통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정신이 순례처럼 오래된 전통을 벽과 인도, 가로등 너머의 공간과 연결한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에 모든 산책은 일종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한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을 즐기고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걸은 것으로 유명하다. 타당하고 의미 있는 수련과 문자 그대로의 공원 산책을 구별하기 힘들다면 라비 어윈 쿨라가 말한 모든 전통도 한때는 혁신이었다라는 말을 상기해보자.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창조하고 발명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을 기리는 방법, 삶을 축하하는 방법,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환영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한동안 일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진화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살아있다고 느껴지는지, 그 일이 자신과 타인, 자연, 초월자의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지 여부다. 인간은 기존 관행에 적응하면서도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한데 섞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영적으로 충만하고 삶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을 권한도 있다. 리추얼 디자인 랩의 공동 설립자인 쿠르삿 오젠크도 이와 비슷한 조언을 해준다. 그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신성한 수련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 삶에 존재하는 리추얼을 찾아보라고 권한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자기만의 민족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마 당신이 즐겨하지만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리추얼을 기록해서 증폭시킬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되살리고 싶은 과거의 리추얼일 수도 있고 기반으로 삼을 작은 행동일 수도 있다. 어쩌면 주말에 찾아갈 수 있는 호수나 나무, 큰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방문해서 가족 이야기를 물어볼 나이든 친척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는 나가서 달리기를 할 때마다 내가 고민하는 일, 즉 운동을 의미와 연결하는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조깅하는 길에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면서 우주에 말한다. 삶의 영광을 위하여. 나무야, 널 위해 달릴 거야.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당신도 한번 해보기 바란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완전히 고양되기도 해서 뛸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소가 번진다. 행인들이 볼까봐 걱정된다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조용히 사랑을 전하자. 이 방법은
늘 내게 경외감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경외감은 항상 우리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위풍당당한가.